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도 과거 그들의 역사와 현재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책 유대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 21세기까지 오는 동안 유대인들이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늘날 어떻게 세계의 금융을 주도하는 민족이 되었는가를 경제적 측면에서 주도 면밀하게 파헤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중세시대의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한 유대인의 이야기와 함께 유대인의 동방무역과 금융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대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유대인들의 방랑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서기 800년에서 1100년 사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대인들이 번영의 꽃을 피웠던 300년의 역사는 그들에게 잊지 못할 시기라고 합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 이슬람 문화에 있어서 중추적 핵심 인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베리아 반도에 이미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왕 시대부터 다시스 상선대를 운용해 이베리아 반도와 대규모 교육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시절 벌써 이베리아 반도의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 4세기 무렵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은 이베리아 반도로 몰려들었다고 하죠. 622년 이슬람 왕국을 건설한 아랍인들은 유대 민족에 대해 지금과는 달리 매우 관대했다고 하고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아랍인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즉 지금의 레바논과 수리아 남단에서 가자 지역 남쪽 애굽 시내까지에 걸친 전 지역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은요, 상당수가 로마의 폭정을 피해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로 옮겨가 살았다고 하고요. 점차 북아프리카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중동과 유럽,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지중해 교역을 주도하는 동안 이베리아 반도 역시 이슬람 왕국의 영향력 하에 무려 80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왔을 때 이들을 환영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고 하죠. 아랍인들에게 있어서 유목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늘 책을 읽는 민족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우수한 지식인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서고트족에 의해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종을 강요당하고 있었는데요. 개종을 거부하면 나라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죠. 서고트족에게 유대의식을 행하는 것이 발각되면 노예로 팔렸고요. 그 자녀들은 카톨릭 사제들에게 맡겨져 양육을 받아야 했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새로운 통치 세력인 이슬람을 반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의 이베리아 반도 정복과 함께 일부 유대인들도 이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와 기존의 유대인 공동체로 합류하기 시작하죠. 이슬람은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로마 시대의 수로와 관계시설을 복구했고요. 농업 기술을 보급해 농업을 발달시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의 남부 스페인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를 바탕으로 경제, 철학, 과학 등이 발달하게 되자 10세기 전후로 바벨론의 어려웠던 정치, 경제하에 있었던 바벨론 유대인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삶의 터전이 될 이베리아 반도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특히 바벨로니아 유대인 학자들이 이베리아 반도로 대거 이주했고요. 새로운 터전에서 과학, 종교, 철학을 꽃피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이슬람인들은 대수학을 발명했고요. 아라비아 숫자를 로마 숫자 대신 대체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슬람 문명은 중세 문명의 암흑기 동안에 사라졌던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법을 다시 살려 배우고 수용하기에 이르죠. 이와 같이 포용력이 있고 열린 사회를 가지고 있었던 우마이야 왕조가 수도 삼은 코르도바를 통해서요. 이슬람 문화가 북유럽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어 유럽은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 고전이나 철학, 선진 과학을 새롭게 접하게 됩니다. 이슬람 문화가 고대와 중세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했다면요.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아랍어로 번역했다고 하고요. 아랍어 서적을 라틴어로 번역해 유럽에 소개하게 됩니다. 당시 수도인 코르도바의 주택 수는 약 20만 채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900개의 공중목욕탕, 50개의 병원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포장된 거리에는 밤이면 불이 밝혀졌다고 하죠. 또한 이베리아 반도는 상업의 발달로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슬람 사회가 상인에게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했기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상업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에 접어들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유럽 주요 도시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는데요. 유대인들은 문맹인 현지인들과는 달리 남자들 모두가 글을 읽을 줄 알았다고 하고요. 계산에도 능해 상업적 재능은 물론 지적 월등함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하죠. 8세기 이후 지중 해상의 섬들은 모두 이슬람 세력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중해는 이슬람의 바다가 되어버렸고요. 이슬람 세력에 의한 해상 봉쇄는 동양으로부터 무역이 차단되어 서유럽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럽은 더 이상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비롯해 향료, 비단 등 동방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요. 동방과의 교역에 종사하던 상인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어 도시 경제도 쇠퇴하게 됩니다. 한편 유럽 내륙에서는 알프스를 거쳐 이탈리아, 동로마로 연결되는 예루살렘 순례길을 통해 유대 상인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왕국이 200척 이상의 범선을 가지고 지중해 교역을 담당하는 동안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간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요. 종교가 다른 유대인은 비교적 안전하게 양쪽을 왕래하면서 무역업을 독점할 수 있었죠. 중세 초기 노예 무역에 유대인, 바이킹, 아랍인, 그리스 상인 모두가 관여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주로 중국과 인도를 상대로 무역을 했다고 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슬라브 지역에서 노예들을 사서 이슬람 사회에 팔았다고 합니다. 슬라브 노예들은 대부분 도나우, 보헤미아, 몰디비아 등 슬라브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에 의해 잡혀온 전쟁 포로였다고 하죠. 노예를 뜻하는 슬레이브는 슬라브 사람 슬라브라는 말에서 기원했다고 하네요. 이베리아를 지배하던 우마이야 왕조는 11세기 초엽부터 세력이 약화되면서 1031년 마지막 칼리프가 폐위되고 마는데요. 1146년 이슬람 근본주의자 알모하드파가 이끄는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으로 쳐들어오고요. 이들 정복자들은 이교도를 무참히 쓸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코르도바, 세비야, 루세나의 유대인 학교들은 폐교가 되었고요. 회당들은 파괴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스페인 지역의 기독교 국가인 카스티아 왕국들의 군주들이 관용적인 태도로 유대인들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비교적 부와 자유를 누리던 유대인들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서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대인들의 황금기도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아주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의 무역 활동도 금지당했고요. 개종과 죽음 사이에 하나를 받아들여야만 했죠. 결국 유대인들은 칼에 의해 강제 개종을 당했고요. 시클라라고 부르는 푸른색의 기이한 옷과 모자를 쓰고 다녀야 했죠. 만일 시클라를 거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몸에 노란색 표시를 하도록 했는데요. 중세시대에 있어서 노란색은 치욕의 색으로 거짓, 비겁, 배반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은 이베리아 반도 북부에 있었던 기독교 스페인 왕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북부 기독교 스페인 왕국으로 떠나게 되자 이슬람 왕국의 상업적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해서요. 해외와 국내에서 돈이 돌지 않아 교황 경제의 쇠퇴와 함께 문화적, 사회적 기반도 함께 쇠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스페인 카스티아 왕국은 밀려오는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고 상업과 수공업은 물론 모든 직업을 유대인들에게 개방하였고요. 특별히 알폰소 10세는 아랍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기록된 고전 문헌을 연구할 수 있는 학자 양성에 힘을 써서요. 유대인들이 선진 아랍 문명을 기독교 사회에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경제력과 사회 동력은 나중에 스페인 왕국이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고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는 원동력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죠. 유대인에게는 장사꾼으로서 남다른 기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타고난 것이기보다 지식과 교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공부를 하고 살았기에요.
교육 수준이 높아 읽기 쓰기와 계산은 물론 사물을 분석하는 능력도 뛰어났다고 하죠. 하지만 늘 방랑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중세 유럽의 농노들과 같은 영토에 살아도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주로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상인이나 수공업자는 농민보다도 낮은 하층 계급으로 여겨지는 천한 직업이었고요. 그러한 거절된 사회적 권리를 돈으로 사야 했는데요. 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죠.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꺼리고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일거리가 바로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요. 노예상, 가축상, 전당포, 고물상과 대부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이자는 금기시되어 왔는데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자 불임서를 주장했고요. 기독교 또한 이자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융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자의 금액에 상관없이 고리대금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당시 부의 중심이었던 교회와 수도원 그리고 기사단 일부가 신의 뜻을 거스리며 대부업을 했고요. 이 때문에 1179년에 열린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황청이 나서서 기독교인의 대부업을 공식적으로 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공식적으로 대부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대부업은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것이 되어버리게 되죠. 유대인의 대부업은 날로 번창해 갔지만요. 거기에는 위험도 뒤따랐는데요. 유대인 대부업자가 실종되거나 살해되면 대출금에 대한 소유권은 국왕이나 영주에게로 돌아가 이들은 유대인을 자기 개인 재산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국왕이나 영주들은 유대인에게서 일반 세금을 징수할 뿐 아니라 대출을 할 때마다 대출세를 바치도록 해서요. 이 중에 이익을 취했는데요. 필요할 때는 큰 돈을 빌릴 수 있었고요. 세금을 많이 내는 유대인들은 통치자들에게 귀중한 자산과 같은 존재이어서 유대인들의 법적 신분은 왕실 직속으로 관리되었죠. 하지만 일부 국왕은 아예 유대인들을 추방해서요.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 그들의 재산까지도 몰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세시대에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가 나빴던 시기 동안 동방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해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요. 11세기에서 12세기는 상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해상무역과 상권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십자가 전쟁이 횟수를 더할수록 해상운송과 해상무역은 더욱 증대하면서 이를 지탱해주는 금융업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규모 금융업을 하면서 유럽 내 각국 왕실의 자금줄 역할을 맡게 되었고요. 훗날 유럽이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된 것도 금융산업의 덕이었다고 하죠. 유대인들의 대부업과 금융업은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자연스럽게 국가 간의 통화 교환과 상품 대금의 지불과 수취 등 국제 금융업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홍익기 작가님이 쓰신 유대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리뷰해 보았는데요.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꺼번에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들의 저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아주 열악한 환경만 가지고 볼 때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그들이 오늘날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유대 민족의 신앙과 강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